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좀 빠르게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계산 문제 같은 건 좀 스킵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계산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저희가 카톡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단체 카톡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그 다음 주 시험 문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분들은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그 카톡 부분에 대해서 뭐 원하시면은 카톡 주소,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저희가 뭐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카톡에 대한 초대 메시지를 보내서 거기서 각종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1회차 1교시부터 볼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회로하고 전개 쪽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뒤에부터 먼저 가서 보시면요. 앞에보다는 뒤에 부분. 자기회로하고 전기회로하고 뭐가 차이가 났냐? 자석이 있고 전류가 있습니다. 자계가 있고 전기가 있습니다. 기자력이 있고 기전력이 있고 자석 밀도가 있고 전류 밀도가 있고 자기저항이 있고 전기저항이 있고 투자율이 있고 도전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도전율, 저항, 전류 밀도, 그 다음에 전류 이런 쪽을 많이 쓰죠. 전개라는 부분은 사실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자석, 자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자석 밀도 이런 것까지 쓰고요. 자기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씁니다. 투자율 같은 건 또 쓰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쓰여질까 딱 보면 이게 변압기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압기를 뭔가 주고 받을 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에서 자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류에서 사실 자계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류에서 전개가 있고 전개에서 자계가 발생되다 보니까 자계에서 자석이 발생돼가지고 자석이 흘러가면서 자석이 변화하는데 그 자석 변화하는 걸 반대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자석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이제 투자율이 좋은 철심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전율이 좋은 연동선이나 경동선 쓰듯이 알루미늄선은 도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딱 보시면 변압기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전기회로하고 자기회로하고 이런 것들이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회로에 대한 오메 법칙을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메 법칙이라는 게 R은 I분의 V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뒤에서 보시는 R은 I분의 V에서는 뭡니까? R은 뭐였죠? 전기장이죠. 자기장 나와야 되고 I는 전류니까 자석 나와야 되고 V는 전개니까 자계 나와야죠. 자석과 자계 H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H는 2파이 R분의 뭐 이렇게 I가 나올 겁니다. I에 의해서 자계가 생성되고, 그러니까 전류에서 전기가 생성돼서 전기에서 자계가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엮어지는 건데 그냥 수식이 그냥 자계 H는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계에서 뭔가 이 전압은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계가 있으니까 자석이 흐르고 자석의 흐름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자석 밀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저항 성분에서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이걸 보겠다는 얘기죠. 위에 가서 보시면은 거꾸로 뭡니까? 암페어 주요 법칙을 한다. 전류가 이게 지금 변압기 아닙니까? 딱 보시면 변압기입니다. 도치에 전류가 흐르면서 몇 번 감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얼마만큼 힘이 가해져서 자계가 생긴다. 자계가 그 거리만큼 이렇게 투자하는데 여기 투자율이 있죠. 이 투자율에 따라서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냐. 왜냐면 자석이 얼마나 팍 퍼지느냐. 이거죠. 투자율이 좋으면 빨리 퍼진다는 얘기죠. 아변강판 그래서 냉간을 하든 열간을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율이 좋은 이렇게 그 방향철심을 쓴다든가 강자성체를 쓴다든가 상자성체를 쓴다든가 해가지고 투자율이 좋은 철심을 이용해가지고 자화가 잘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자화가 잘 되는 게 자기의 힘이 세게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보면. 그리고 기자력이 아까 뭡니까? 전기력이죠. 그걸 자기 세계는 L분의 NI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은 L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자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H는 2파이 R분의 I가 나오거든요. 왜? 원형으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는 뭡니까? 원형으로 되는데 어떤 그 부분이 있었죠. 걔는 이제 도선 하나 가지고 생각하고 한 거고 얘는 도선이 아니라 R은 I분의 V니까 전압도 걸려야 되고 전류도 걸려야 되고 하니까 변압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건수에 몇 배 감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증폭이 되니까
한 번 걸리면 한 번에 의해서 자석이 한 번 되고 두 번 가면 자석이 한 번 더 감게 되니까 2배의 자석, 그러니까 자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석이 BS가 나오니까 자석 밀도하고, 그 다음에 면적하고, 면적당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자석이다. 이렇게 돼서 그걸 풀어서 쓰니까 R은 이거분의 이거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제 흐름만, 얘는 이런 거다라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전체. 유전체를 처음에 봤을 때 힘들더라고요. 절연체다. 전기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보통 유전체를 절연체로 한다. 이게 디일렉트릭이거든요, 디일렉트릭이니까 뭔가 이게 부도체인데, 이게 또 보시면은 부도체의 내용이 아니라 뭐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게 또 안 맞다는 얘기죠. 예? 전기작용이 일어난다, 절연체에. 전하가 움직여질 수 있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도체, 뭐 절연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비유전열. 요건 이제 콘덴서 부분이죠. 오늘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건, 오전에 배웠던 건 좀 틀린데, 전하량 해가지고 정전용량은 어떻게 된다? C는 V분의 Q입니다. 그 V분의 Q인데, Q는 전하량이고, V는 전이차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C는 콘덴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정전용량을. 그래서 정전용량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배터리다. 근데 배터리다. 그럼 뭔가 담아두는 거 아닙니까? 담아두니까 뭡니까? 전이차는 높이를 생각해라. 그리고 Q는 그 높이 동안에 조금씩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라. 전하량이니까. 그러다 보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수식을 써보면 C는 Q 나누기 V다. 요 Q에서 요걸 빼버리면은 C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잘 안 될 때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전하량하고 전이차가 아닌 뭡니까? 요게 입실론 제로 S가 이제 여기에 쌓이는 전하량이고 요 D는 간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V가 요 간격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얘는 정전용량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유전체에서 정전용량을 물어보니까 유전체니까 극한 간격에 뭔가 전하량이 쌓였을 때 그 거리에 따라서 그럼 이 거리가 멀면 안 좋겠죠. 가까워야지 잘 쌓이니까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겁니다. 넓고 간격이 작을 때 이런 부분들이 커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C하고 이 부분의 뭐 유전율이 있고 비유전율이 있고 공기 중에 유전율이 있고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번 문제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경 변압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변압기는 이제 PT입니다. PT이기 때문에 변환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PT 해놓고 그냥 딸랑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3권선도 있고 2권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 PT도 있고 GPT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분류를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썼구나 또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은 다르게도 써놨으니까 중요한 건 뭔가 이 PT가 이런 권수비에 의해서 뭔가 비례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셔서 그 양당 간의 이 변압기의 의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써주시면 좋겠고 개경변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개경변리 같은 경우는 결선도 있겠죠. 결선도 있으니까 성형결선도 있고 이제 그 전에 봤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뭐 CT 접속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3권선 C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선이 있고 델타 결선도 있고 Y 결선도 있고 스타 결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써주고 교차 결선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더라도 CT 부분은 이런 건데 이런 것들 결선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 다양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연도 문제를 봤을 때. 개경 변압기는 MF인데 이건 MF는 이 변압기하고 CT, 그러니까 변압기하고 CT를 한 몸체에다 조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터링 오브 피트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등가회로.
이 등가위를 잘 봐주시는 게 이게 나중에 이 CT 쪽에서도 요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위로는 잘 봐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쪽에 저항 부분이 있고 2차 축에 저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걸리고 이쪽에 양단에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보내주는 부분, 이건 이 변압기 쪽에 1차, 2차 전압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게 여자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 여자 부분이. 네. 2차 축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얘가 가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철심 부분이 되겠죠. 여기 철심. 철심에 뭔가 흘러가지고 거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의해 가지고 뭔가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이 딱 되면 그때부터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자 도립전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자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CT 2차 측을 개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개방이 되니까 원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여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이 걸렸으니까 이쪽으로 다 흘러가면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게 이제 그 CT 2차 측 개방 시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변압기도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조금 안 맞습니다. 요게 이렇게 좀 밑으로 더 내려와야 되는데, 요쪽 부분이. 왜냐면 여기 이투를 그리고 거기에 90도에 맞춰서 파일을 그린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데, 요 내용이 여기가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줘야지만 됩니다. 예, 파일을 그리고 하는데, 여기부터 좀 안 맞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들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지 저도 사실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벡터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벡터도 같은 경우는 90도 앞서거나 30도 앞서거나 이런 식으로 30도 뒤지거나 아니면 180도 뒤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 정확하게 봐주셔야 되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진전류법, 그럼 30도가 앞서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Y 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냐에 따라서 또 그림 그려지는 게 틀려집니다. 벡터도에서. 표시선 개전 방식, 아까 얘기 나왔는데 표준 통방학에서 나왔는데, 표시선을 한다는 것은 선을 하나 별도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끌고 가서 그걸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그 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차동 개전 방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87처럼. 차동 개전 방식을 하는데 전류로 볼 것이냐 전압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제 OC 동작하는 그 부분이 동작 원리가 틀려집니다. 전류 순환식은 이게 원래는 전력선 반송, 방향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전송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PCL 쪽에 대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쪽에, PCM 쪽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선 그냥 일반 표시선을 이용해서 87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또 다른 쪽도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요쪽 표시선 개전 방식보다는 차라리 지금 저희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3, 4kV 쪽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전력선 반송, 방향 개전 방식이라든가 그런 쪽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류 순환식을 보시면 평상시 부하 전류나 외부 사고 시 전류가 표시선을 통해서 양 변전소 간의 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개전기가 부동작을 한다. 근데 순환을 하지 않으면은 개전기가 동작한다. 그러면 내부 사고 시엔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개전기가 동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얘하고는 OC의 위치가 틀립니다. 보시면은 전류 순환식에서는 OC가 밑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양 변전소 간을 순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도니까, 예?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왜? 이쪽으로 가다 보면 얘는 이쪽으로 도니까 마주칠 거 아닙니까? 마주치니까 못 도니까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돌고 얘는 이쪽으로 도니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겠죠. 바깥쪽으로. 그 원리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 순환식일 때는 돈다, 무조건. 계속 쫓아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자기 구간에서만 도니까 여기 OC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전압 반향식에서는 반대입니다. 요걸 꽈놔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쪽이 아니죠.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전압일 때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얘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표시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림이 따로 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것도 그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반성전류 차동 개전 방식. 이건 PCM 쪽인데, 보시면은, PCM이다 하면서 디지털 보호 개전 방식 쪽이 또 나왔죠. 디지털 개전이 나오고, 뒤쪽에 또 있었는데, 전력선 방송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3, 4kV 쪽에, 이게 후비보죠? 3, 4kV 쪽에 이게 후비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2계열 보호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후비보는 전부 다 저기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는 보내주고 받고 하는데, 서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A 접점을 보느냐, B 접점을 보느냐라고 설명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상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과 고장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이 있다. 근데 우리는 고장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항상 계속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아까 거는 개념은 틀리지만은 아까 거는 87의 개념으로 그냥 지당하고 있을 때 서로 양쪽으로 그냥 같이 흐르기 때문에 OC 쪽으로 안 흐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전력선 반성이니까 아까 표시선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전력선에다가 쏘는 겁니다. 그냥 전력선에다가. 아까 표시선은 전력선이 있고 그 옆에 표시선이 따로 따라가서 그 표시선을 통해서 얘가 전류가 흐를 때 이 표시선으로 전류가 양단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는 건데 얘는 전력선에도 쏘는 겁니다. 전력선이 지나가면서 그 CT 쪽에서 오는 부분은 다시 통신에서 아까처럼 뭐 변조 복도를 해가지고 통신선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전력선을 통해서 뭐 반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고 나면은 반성파를 보냅니다. 이 바깥에 사고는 계속 반성파를 보내기 때문에 야 나는 이상 없어라고 보내고 있으면 얘는 안 떨어지는데 여기 내부에서 사고 나면은 서로 저쪽으로 시그널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그널을 안 보내주니까 이 양쪽에서는 사고가 났구나. 왜 이 방식을 쓰냐면 비접점을 쓰는 가장 큰 방식은 사고 났을 때 조작전은 없어져 버립니다. A 접점을 쓰게 되면 사고 났을 때 이 A 접점이 B 접점으로 나가서 접점이 나가야 될 거니까 A 접점은 뭔가 평상시 때는 열려있다가 뭔가 붙으면 이게 그때 접점이 붙는 게 A 접점이고 B 접점은 평상시 때 붙어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측면으로 쓰는 B 접점을 씁니다. 항상 나가고 있다가 이게 사고 나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저쪽 상대편에서는 저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력선으로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전력선 반성 방향을 비교한다. 그래서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또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시험 문제하고 좀 틀리지만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다. 여기서도 지금 세 개를 다 그려놨는데 전압 반향식.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표시선으로. 그림이 또 이상합니다. 여기하고 요 그림 또 틀리죠? 여기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그림 자체가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그림 잘 그려져 있는 게 다른 그 책에 있는데 지금 나중에 그 자료들을 한번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럿 개전 방식을 왜 쓰느냐? 별도로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쌍방 표시선의 파일럿 와이어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는 얘기죠. 표시선을 통해서. 요게 전력선인데 뭐라고? 표시선이니까 요게 이쪽으로 표시선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87의 계정기하고 똑같거든요. 87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바깥에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 반대 방향, 간극선이니까 우리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전류가 똑같으니까 안 가죠? 왜냐면 전류는 가까운 쪽으로만 돌려고 합니다. 왜 힘들게 멀리 돌려고 합니까? 가까운 길 놔두고. 근데 여기 이제 전류가 크기가 같으니까 얘는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내부 사고가 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같은 전류가 이쪽에 흐르기 때문에 합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송전선로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변압기 같은 건 그게 안 됩니다. 변압기 같은 건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 변압기를 통해서 2차 측에 나가는데 여기서 뭐 어떤 전류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사고 났는데.
전류, 기어 전류밖에 더 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100이라는 전류가 오르고, 여기는 100이라는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100에서, 여기는 1로 되니까 벌써 차동 계량기가 벌써 동작합니다. 변압기 같은 건. 근데 얘는 이제 송전선의 기능으로 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87L이나 87T나 87G나 87M이나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리는. 표시선에서 뭐 와이어 부분에 대한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을 쓸 때 주파수를 캐리어 파일럿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50Hz, 300Hz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표시선 개전 방식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표시선을 별도로 끌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웨이브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전력선에서 보시면 웨이브 트랩을 달아가지고 LC 조합해 가지고 전력선으로 들어오는 그 주파수를 땡겨가지고 필터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던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처럼 60Hz를 이용하다 보니까 60Hz를 변환해서 쓰니까 이런 것들은 그 60Hz 대역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캐리어 파일럿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보내지는 거니까, 통신으로 보내지는 거니까, 그때는 올라가면서는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주파수 대역에. 여기서 보면 300Hz인데 30kHz고, 그 다음에 900MHz입니다. 헤르츠, kHz, 메가헤르츠 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이거는 뭐, 유선 통신하고 똑같은 거죠. 통신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하면서 아까처럼 방향비교 방식, 위상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이 있었죠. 아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보이셨던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 차단 방식 보셨던 겁니다. 전력선 반송, 방향비교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전송 차단 방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보, 후비보에서 또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딱 개념이 잡혀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막 이쪽 저쪽 짬뽕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죠. 역류 계산용 콘덴서 용량 계산식인데 이거는 뭐 저번주에 설명드린 Q는 피탄짓에 따라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렇게 되시면 여기는 S고 여기는 P고 여기는 Q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거다. 코사인 세타가 역률 아닙니까? 세타는 S분의 P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S분의 P고 요거는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 밑에 P분의 Q다. 근데 이 P가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Q는 P 탄젠트 세타가 됐다. 이렇게 이 그림 하나만 알고 계시면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자유자재로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요게 이제 좀 수식이 틀려진 게 요게 이렇게 올라간 게 있고 요 위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수식을 보시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사인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사인 자승 세타는 1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루트를 씌워가지고 사인 자승 세타를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을.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게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되죠. 밑에는.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런 것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루트를 전체적인 걸 씌운 거고 루트를 위에만 씌운 거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씌운 거고 이런 것들도 또 나중에 보시면 헷갈리니까 수식에 넣으면 되는 거고 역률 저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거 참고적으로 역률이라는 게요 V하고 I의 위상차가 역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I가 얼마나 뒤지느냐 앞서느냐에 따라서 지상 무효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콘덴서를 이용해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모터가 기동할 때 역률이 얼마나 됐죠 보통? 모터가 기동할 때는 한 25%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 기동하시죠? 그러면 이제 전력 계측기로 보시면요. 계측기를 딱 보시면은 얘가 전압이 이렇게 되는데요. 기동 중에 보시면 전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류도 많이 쓰고 지상법이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더니 기동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짜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30도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상이 되게 되면 이제 전압이 올라간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동상이라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뭔가 부하가 리액터가 있기 때문에 된다. 리액터가 자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변압기라든가 밑에 이제 다 권선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까? 리액터 성분이 R 성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R 성분은 동상 아닙니까?
이쪽이 뭐지? L 성분을 많이 땡기니까 처음에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L 성분이 어느 정도 자화가 되고 나면 L 성분이 별로 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만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C 성분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RLC에 대한 것들은 벡터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자 전류도 마찬가지로 변압기, 여자를 할 때 변압기에 L 성분을 채워줘야 되니까. 역류 개선 방법은 올려주면 되죠? 그냥. 이거는 뭐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QC 성분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역류 개선 했을 때 장점. 손압 요설. 손이 뭐죠? 손실 경감. 압은 전압 강화의 경감. 요는 요금 절감. 설은 설비 용량 증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 책도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손실 경감. PL은 3I 자승 R입니다. 그래서 그 PL을 이용해가지고 I 자승 R을, I를 P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로 해서 자승을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이 역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1이라는 관계를 여기서 끄집어낸 겁니다. 이건 마지막에 네 번째 있던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덴서를 올리게 되면 얘가 요쪽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Q가 줄어들었으니까 요게 P, S는 똑같은데 P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제가 올렸습니다. 올리면은 얘는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얘길이나 얘길이나 똑같습니다. 얘길이나 얘길이는. 왜? 원의 방정식에서 얘가 원으로 그냥 돌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Q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됐다. 그러면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려진 거죠, 사실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올려줘야죠. 얘가 여기 있던 놈이, 여기가 아니라, 이건 이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리고 요 직선에 쫓아가서 여기서 요만큼 올려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S는 똑같은데, 사실 Q가 적었기 때문에 P를 이만큼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S는 똑같은데, Q가 줄어들었으니까 P를 그만큼 더 쓰는 겁니다. S는 P의 자승 플러스 Q의 자승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 수식을 여기다 밑에다 하나 더 적어주면 더 좋겠죠. S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 강화의 경감. 여기 전압 강화 부분이니까 이것도 딱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떨어졌던 각이 더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간격이 좀 줄어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위치보다 여기서 위치가 있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원래 있던 요 ER 부분. 요거 ER을 똑같이 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 되는 건 아닌데,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카르노 사이클, 랭킨 사이클. 카르노 사이클이 뭐라고요? 그냥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 카르노 사이클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랭킨 사이클은? 예? 그렇지. 카르노 사이클을 증기 원동계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겁니다, 그냥. 근데 카르노 사이클은 직사각형으로 네모난데, 랭킨 사이클은 뭡니까? 이게 포화 순도하고 포화 증기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얘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모 부분이 이제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다 보니까 그 네모 부분에 맞추게끔 어떻게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볼까 해가지고, 압을 올리면, 인기압으로 하게 되면 앞에 부분이 늘어난다. 그리고 뒷부분에 등온, 온열, 등단, 온열 이렇게도 외웠고, 팽창이다, 압축이다 이렇게 해서 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하고 여기는 팽창이라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압축이라고요. 딱 끊어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팽창이다, 여기는 압축이다. 왜? 사실은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였죠? 물이었죠. 그 다음 여기는 포화증기고 여기는 가열증기죠. 이렇게 지나간다고 되어 있었죠. PV선도에서 근데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물에서 포화증기를 거치지 않고 과열증기로 가니까,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겁니다. 변환 과정이 하나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초미인계압을 하게 되면, 압력이 커지게 되면 이런 중간에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등원인데 여기 이제 그림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보일러는 이렇게 하라고요. 보일러는 딱.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보일러에서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터빈이 있죠, 터빈이. 터빈이 있고 여기 발전기가 있죠.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 돌리고 나오면 밑에 뭐가 있다? 복수기가 있죠, 여기 복수기가 이렇게. 물로 냉각을 해준다. 복수기가 이쪽으로 오면은 뭐가 있다? 급수 펌프가 있다고요. 펌프질을 해서 올려줘야죠, 지금 보일러 쪽으로. 보일러를 올립니다. 보일러에서 열심히 불을 떼웁니다. 떼우고 나면 아까처럼 이 보일러에서 딱 되면은 뭐로 넘어가야 된다고 아까 여기서? 과열증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과열기에서 과열증기를 만듭니다. 과열증기에서 과열증기를 만들고 터빈으로 들어갔다가 일부 나와가지고 다시 제열을 해줘가지고 다시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여기가 제열 부분이라고요. 이 밑에 뭐가 있다고요? 절탄기가 있다고요. 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공기예열기가 있다고요. 요 밑에 뭐가 있다고요? 급수예열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요? 과제, 절,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향상 방식에서 요거 딱 그림 외워주시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애우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매개체를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절 공급은 안 돼 있는데 보일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 구조가. 그래서 실무를 하면서 이거 배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 나중에 답안지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제로 써놓고 여기다 하나 앞에다 딱 그려놓는 건데 이렇게 사이클. 그러면 이 사이클을 그렸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그 전체적인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을 좀 알고 있구나라고 하고 나서 각각을 설명해주면 틀려진다 이거죠. 뭔가 눈에 띌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두 개는 뭘 이용한다? 배기가스의 연소가스, 배기 연소가스의 여열을 이용한다. 얘는 여기서 빼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축이를 하죠. 그 얘를 뭐라고요? 재생을 하는 거죠, 재생. 얘는 제열을 하는 거죠. 그 제열을 할 때 얘를 몇 번 넣느냐에서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이게 제열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라고요? 이렇게 이제 흑겨지는 이 부분이라고 지금. 재생 부분이. 그런 것들까지, 왜냐면 그렇게 딱 매칭을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연결이 된다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그림이 없지만, 여기는 보일러라고요. 보일러에서 과열기로 넘어갔습니다.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등원 팽창인데 등원 과열이 된다고요. 등원 과열. 여기는 뭐라고요? 단열 팽창이 된다고요. 복수기로 가는 부분 뭐라고요? 등원 압축이 된다고요. 그럼 4번에서 5번으로 가는 부분 뭐라고요? 단열 압축이요. 5번에서 6번으로 가는 거는 등원이라고 무조건. 여기서부터 옆으로 가는 건 전부 다 등원이라고 이쪽은. 5번부터 2번까지 가는 과정은 다 등원인데 이게 등원 가열이냐 등원 과열이냐 이게 차이가 난다. 등원 제열이냐 이렇게. 제열이라는 건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제열이 되는 거고 여기는 과열을 시킨 거고 얘는 가열을 시킨 거죠. 가열, 과열, 제열 이런 부분 헷갈려진다고요. 그래서 가서 딱 보시면은 요 면적 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것도 넘어가시면 돼요. 등압 과열이 되죠. 여기가 과열이라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가열이라고. 보일러에서 가열을 하니까. 등압 가열을. 여기가 과열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제열이라고요. 요건 뭐라고? 재생이라고요. 재생. 재생하는데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땅땅땅땅 해서. 요 가는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죠. 3번에서 6번으로 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 열을 좀 회수를 시켜주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 요게 뭐라고요? 제열이라고요. 요게. 그리고 여기 등원 제열. 2번하고 3번은 팽창인데 무슨 팽창? 단열 팽창. 아까 여기 팽창이라고요. 팽창. 여기 팽창이고 여기도 팽창. 여기는 압축. 여기는 등원. 여기는 단열. 이거 딱 생각하시라고요. 등단, 온열. 그러면 이거 화력발전 사이클 이거 애우는 거 조금 갑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밖에 안 갑니다. 약발이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냐, 반복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다 이해했거든요. 지금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이 정도면 됐어 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 이게 등단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자. 왜냐면 내가 해도 또 잊어볼 건데
최소한으로 해서 최소한의 효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또 주시라는 얘기겠네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좋던데요? 그러니까 등원은 제가 사실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온열은. 저번 주 시험 보시면서 여기 신창민 씨가 여기 오늘 아까 밥 먹고 가셨는데, 예? 오전 수업은 2시로 하셨는데, 그거 딱 쓰시더라고요. 답안지 이거 어떻게 외웠어요? 저번 시간에. 등단, 온열로 외웠다고. 그거 괜찮은데? 저는 아까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외웠다고. 제가 외운 방법에다 이걸 좀 더 접목하니까 좀 더 외우기가 좋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같이 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그냥 생각해서 막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하면은,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때 생각나고 말았으니까.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나고 나서 좋은 아이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나머지 또 보시면 되고요. 요게 왜 이렇게 된다? 추기에서 인기압을 늘리게 되면 이 랭킹 사이클 자체를 줄여주게 되면 이 앞에 공간 많이 비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버릴 건 버리는 대신에 열효율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아비쌤은 뭐라고요? 여기 보일러에서 가열돼서 올라가는 이 부분이 줄어든다고요. 아까 보니까 이 습증기에서 이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같이 이걸 이해하셨는 게 얘가 이쪽으로 거쳤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어느 정도 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열량이 적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여기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압을 올렸다는 얘기죠. 인기압을 올리니까 얘가 줄어들어서 요 정도의 열량만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열 사이클도 힘들고요. 발전은 힘듭니다. 발전을 하시려면 열 사이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화력 발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발전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IGCC를 이해해야 되고. 제가 그나마 하는 것들이 이제 PFBC는 제가 한번 이렇게 싹 진단하면서 보일러에 싹 올라갔거든요. 예, 발전소는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한 10번은 가본 것 같은데, 오버홀 할 때도 가서 오버홀 할 때 한 3번 가봤거든요. 견학을 가도 안에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후배가 있는 지금 이제 포스코 에너지 인천 옛날 저기 하나에너지 거기 딱 갔더니 발전기를 다 뜯어놨더라고요. 가서 봤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서인천은 할 때 가서 또 한 번 또 봤거든요. 또 별거 없으니까 한 번 보고 나면 별거 없는데 이제 봤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터빈이 이렇게 돼 있구나. 요거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고 만지고 하니까 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들게 갔으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꾸 사진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PFBC도 이제 보일러로 올라갔는데 10층으로 올라갔는데 바깥에 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올라가니까 다리가 막 후달리는 거예요.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딱 올라갔더니 이게 FD 팬이고 이게 ID 팬이고 이게 연도고 이런 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발전기도 뚜껑 따보고 밑에 콘덴서라고 딱 봤더니 이따만한 게 있는 겁니다. 저게 콘덴서야? 위에서 보니까 이 위에 카바밖에 안 보이는데 밑에 갔더니 보고 퍼블라이저 같은 것도 옆에 갔더니 진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퍼블라이저 옆에서 가는 것들을 봤거든. 보령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저번에 보여드린 동영상 있죠. 동영상 가지고 한번 돌려서 보니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복수기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여러분, 요 보일러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복수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 물을 냉각을 시켜주죠. 왜 냉각을 시켜주냐 이거죠. 연락차를 많이 만들어줘야지만 왜? 물이 빨리 움직이거든요. 뜨거운 물이 빨리 냉각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더 온도 차이 해가지고 그 온도 차만큼을 얘가 흡수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변환을. 온도 차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걸 쓰는데 표면 복수기, 증발 복수기, 분사 복수기 있고 이렇게 표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표준분 이렇게 외워지고 표분중 외우셔도 되고 여러 가지 표면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거다. 이건 증발을 시키면서 간접식이죠. 이거는 냉각수하고 복수를 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복수를 같이.
냉각수가 넣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분사를 하면서. 열회수장치. 아까 절공급이라고요. 절공급. 절탄기,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급수가열기죠. 급수예열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급수가열기죠. 절공급. 그러니까 화력발전소의 열회수장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공급만 있습니다. 절공급. 배기가스의 열을 공급하는 부분이 뭐죠? 배기가스의 여열을 사용하는 거. 예? 절탄기. 여기 있죠. 그 다음 공기예열기. 이게 배기가스의 여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배기가스 있잖아요. 배기가스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급수가열기는. 요 가열기는 요 안에 있는 가열기가 있는 거예요. 보일러 안에. 절공급이 여기. 급수예열기 요 밑에 있죠. 이쪽 밑에. 그래서 여기 과열기가 있고 여기 제열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절탄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일러가 나가면서 배기가스가 나면서 절탄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기가스를 여기 급수가열기가 이쪽으로 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거고 절탄기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공기열기 배기가스의 열을 이용하여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급수가열기 재생 사이클에서 터빈의 도중에서 증기의 일부를 빼내서 그래서 급수가열기라고 해요. 그 위쪽에 있는 가열기가 아니라 급수가열기 쪽에 또 있다고요. 제가 아까 예열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열로 뭐 보셔도 되고요. 미리 열을 식히는 거니까 여기 급수가열기 부분이 여기 있다. 그래서 절탄기, 공기예열기, 급수가열기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딱 외우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화력발전소의 열을 향상됐죠. 저번주에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복사열은 사단법 속이죠. 그거 가지고 설명하시면 된다고요. 저번주에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IGCC는 석탄가스 복합발전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약하고 여기다 어떻게 쓴다라고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PFBC는 얘네들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PFBC. 얘는 단점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효율은 좋은데 압력을 넣었다는 건 뭔가 아까 효율이 좋죠. 뭔가 효율이 좋다는 게 압력을 넣었으니까 근데 크기를 크게 만들 수가 없다. 압력 때문에. 얘가 210메가인가 옛날에 제가 보니까 뭐 그거 이상은 못 만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데가 울산에 있던 고려에너지 거기를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점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모르고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죠? CFBC는 순환 유동층입니다. 아까 유동층 똑같은데 순환인데 가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배드 컨버시션 해가지고 플루라이즈가 유동층으로 띄우는 겁니다. 가압을 한 거고 플루라이즈가 요 유동층을 하는 거고 배드 컨버션이 이제 그 발전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자, 딱 보시면 부조작용, 미소주기, 단조주기, 장주기. 부조작용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했죠. 여기부터는 어떻게 된다? 장주기가 된다. ELD부터는. 그래서 10초, 2, 3분, 10분, 20분. 근데 이 미소주기를 여기까지도 보기도 하고 단주기를 여기까지 보기도 하고 장주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기도 한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이제 답안지마다 조금 틀린데 개념은 거기서 거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부조작용이 나와야 되고요. 부하의 자기 제어성은 악셀레터 밟다가 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위잉하고 좀 줄어들죠? 자동차 속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속기 프리 운전에 따라서 이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는 사실 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속도가 줄어든다든가 뭐 부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건 거고 조속기 프리 운전은 크루즈 영역은 딱 눌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속도가 변하더라도 언덕에 올라가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출력을 내서 쭉 내보내주는 겁니다. 속도 조정률 이내에서. 근데 그거 가지고도 잠깐 동안밖에 안 되죠. 왜냐면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그 속도 조정률 범위를 넘어가 버리니까 못 쫓아가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 주파수 제어기를 해가지고 밸브를 더 열어야죠. 출력을 더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가니까 장주기 쪽에서는 경제부합을 해가지고 야, 너 얘는 돈이 1톤 석탄 1톤 때는 얼마 들어? 얘는 석탄 1톤 때는 얼마 들어? 그래서 1톤에 몇 킬로와트를 발생시키고 1톤에 몇 킬로와트를 발생시키니까 요게 더 경제적이니까 저거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떼지 말고 요걸 떼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력발전소의 경제부합 배분에서 어떻게 온다고 키워드가
경제부하배분 나오면 키워드가 어떻게 된다? 경제부하배분 6장 전력계통공학에 돈 따지는 6장 저기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 경제부하배분 나오면 돈 따진다고요. 5장하고 7장 사이에 돈 따지는 게 있다고요. 목적함수, 평가함수.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총연료비, 최소조건인데 어떻게 해요?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는 날이라고 그냥. 제가 몇 번 이거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 진짜로. 1년에 이런 것들은 제가 100번씩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험에 나오니까. 수급조건이 뭐죠? 수급이 뭐 아닙니까, 뭐? 예? 뭡니까? 발전량이죠. 발전량 P1 플러스 P2 플러스 뭐는 PR이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손실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PL 부분이. 살로 손실 부분이. 그럼 목적 함수가 뭡니까?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이라는 얘기죠. 평가 함수에서 그거를 이제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목적 함수는 평 해가지고 거꾸로 하라고 했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평가함수는 뭐라고요? 여기서 평이라고 목적함수에서 빼면서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그래서 평 이렇게 똑같이 외우시라고요. 평 이렇게 가로 세로 똑같은데 뭐가 외우기가 어렵습니까? 똑같이 외워주시라고요. 이런 게 딱 자리가 잡혀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나옵니다. 수급조건이 뭐고 목적함수가 뭐고 평가함수가 뭐고 여기에 라그랑제 미정계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람다가 나오면서 P1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총연료비 최소조건에서 다 쪼개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페널티 계수가 들어가는 건 송전 선수가 있을 때는 이 밑에만큼을 더 고려줘야죠. 페널티 계수는 1 라운드 P1분의 라운드 PL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분의 1이 페널티 계수인지 뭔지 증분송전 손실인지 이게 증분송전 손실이고 이거분의 1이 페널티 계수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였지? 그 다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또 나오니까 부조작용 그 다음에 여기는 재전조제인데 재전조제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제역의 전송계 조정용 발전소 전력계통소 있고 여기도 또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의 그 어떤 그 발전 제어 쪽인데 그게 옆에 것까지 연결돼서 전력선을 한다. 이게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해가지고 아까 직병, 재병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의 전력도 또 제어를 한다. 구비 조건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이게 잘 안 외워지는데 AFC 발전소, AFC가 뭐 하는 역할입니다.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니까 뭔가 주파수를 조절한다는 건 힘이 세야지만 됩니다. 주파수는 전 계통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더라도 순간적으로 운동해서 다 문제없이 해줘야 되고 다른 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파수 조정량에는 제통 주파수 변동에 대해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충분히 밀어줘야 된다 이거죠. 튼튼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파수 조정 가능 범위가 커야 된다. 그리고 다른 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대충 생각하시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걸 애워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튼튼한 놈이니까 튼튼한 놈이 뭐가 필요할까 해서 쓰다 보면 써진다.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효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조리 및 전압 변동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을 것.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영향을 어떤 것들을 미치지 않아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해서 쓰시다 보면 한 3-4개는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3-4개만 쓰면 됩니다. 구비 조건. 5-6개 쓰시려고 하니까 3-4개만 써도 답은 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력조류, 사운하. 사고 예방제어, 운용계획의 밀반, 확충계획의 밀반. 요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사운학 모르면 안 됩니다. 사운학은. 다음 팟에 팟이 빠졌다. 전력조류가 되는 사운학을 모르면 시작이 안 됩니다. 아예. 보호계적인 목적이 뭐였죠? 2가지? 사고 제거는 신뢰도 있고, 신뢰도 있고. 사고 제거, 사고 확대 방지, 보안 유지, 신뢰도 유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보호계정기 자주 나오니까. 보호계정기 목적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전력계통에 PTCT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예? 처음에 뭐였습니까? 개기형 변성기가 있죠. 차단기에 개기형 변성기가 있고, 개기형 변성기에 디지털 보호계정기가 있고, 그거를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림들 할 때. 그런 그림들도 그려놓고. 현장 질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니까.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성급비에 관련된 부분들. DC 내압을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22.9라고 그러면 한 50kV를 때립니다. 그건 이제 제주사에서 시험할 때는 그렇게 때리고요. 현장 가서는 그렇게 못 때리죠. 왜? 현장 가서 가져가는 장비 자체가 고압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전공사에서 가져오면 10kV짜리 가지고 내압을 때리죠.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분일 때하고 10분 또는 7분일 때 가지고 성급비가 뭐 1 이상이다, 1 이하다, 뭐 0.5 이하이다 가지고 뭐 판정을 하더라.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다시 또 나왔으니까 1분, 10분간에 가지고 성급비를 가지고 여기서 가다가 쭉 올라가면 뭐라고요? 킥 현상이라고요. 뭐 이런 것들 써주시고. 예. 요것들은 변화율이 이렇게 많이 변화해서 불량이다, 양호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유전정적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두 개로 R하고 C를 이렇게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C는 거의 비슷하다고요. C 성분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잘. 근데 나이가 먹어서 노화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릎도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없죠. 그것처럼 여기 R 성분이 자꾸 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건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IR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여기서 많은 부분이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R 성분이 여기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여기 늘어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요만큼이 있었는데 이게 점차 이렇게 커지면서 이 각도가 벌어지죠. 이 각도 벌어지는 거를 사인분의 이거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거나 같은 놈이니까 탄델타로 한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유전정점은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로.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방전도 제가 해봤습니다. 램케 장비 가지고 해봤습니다. PDP-5 가지고 변압기 쪽도 해보고 GIS도 분방전 해보고 케이블도 분방전 해보고 코로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측정기도 해보고 적외선 장비도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 근데 이제 안 해보니까 이제 힘든데, 뭐, 제가 했던 건 PD, 파셜 디스차지 같은 건 이제 그 기계식으로도 해봤거든. GIS 같은 거 해보고, 가스 분석도 해보고, SO2 이산화황도 측정해보고 해봤는데, 수분 측정도 해보고.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았거든요. 이론들이. 근데 이론적인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다. 그림으로 해서 딱 매칭을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으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잘 기억에 안 남습니다. 이것도 뭐 내부 방전, 표본 방전, 코로나 방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그러면은 그 케이블 같은 거 열화할 때 전수화, 전기 트리, 수 트리, 화학 트리 이렇게 나오고 이제 화생 전열기, 전기 열화생,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로그스키 코일링에서 변압기의 접지선에 뭐 피코크롬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임펄스는 이제 그 뭔가 때리는 거죠. 때려서 거기에 대한 충격을 가해가지고 임펄스는 충격입니다. 결국 때리는데 어떤 걸 때리냐? 표준 충격파를 때리냐? 그래서 2.2 곱하기 8 마이크로세크의 전압을 때리는지. 또 전류를 때리든지 이렇게 1.2 곱하기 뭐 50, 8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틀려지죠. 1.2 곱하기 50이 뭐라고요? 전압입니다. 8 곱하기 20이 전류고요. 제가 1.5 곱하기 20 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1.2 곱하기 50입니다. 파두장하고 파미장이 8 곱하기 20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요. 몇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잘 썼습니다. 이거 맨날 외우고 있으니까. 개폐서지에 그 파드장, 파미장 250 곱하기 뭐 2500으로 그냥 외워버렸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빌겨서 써주고.
SPD가 뭔지, TVS가 뭔지, 이런 거 써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써주는 겁니다, 그냥. 신뢰도 지수 아까 나왔던 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사업법도 넘어가고요, 그냥. 여기 뭐, 아까 얘기했던 요, 5%, 6%, 뭐 10%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교시, 네, 조금만 더, 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선 가보현상. 아까 보시면은, R상, B상, A상, B상, C상입니다. 그럼 중성선을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인파에 120도 이상 차가 되는데, 여기 지금 삼고조파가 딱 들어갑니다. 삼고조파를 해서 3을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360도, 720도가 되니까, 사인 3, 오메가 t는 다 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3배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여기다 조금 더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딱 눈에 띄나요? 그게 안 되니까, 아까처럼 여기다 해놓고, R상, S상, C상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려주시면 눈에 확 띄는 거죠. 이게 눈에, 분명히 수식은 있어야지만 됩니다. 수식은 있고, 그림 그려주고. 그러면 확 눈에 띄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다, 거기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R상, S상, C상은 요건데, 요거는 3상이니까 이렇게 스칼라업이 됐다. 이런 그림 같은 거 하나 더 그려주면 눈에 더 확 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셔야지만 됩니다. 눈에. 표피효과. 그럼 뭡니까? 표피효과 그림 그려주시라고요, 이렇게. 표피효과 오늘 배우셨죠, 이렇게. 가운데 잘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옆에다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역률 좋아. 역률이 뭐다? 이거다. 근데, 유해전력에 B가 역률이다. 근데 여기서는, 전류파형, 고주파형, 이렇게 3차 원적이거든요. 이거는 좀 설명하기 힘듭니다, 제가. 그냥 아까처럼 그냥 그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뭐 역률 내가지고 뭐 곱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3부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맞는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정원표일 때는 이렇게 되고 상고적파 포함되면 이만큼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긴 하는데요. 고주파에서 역률 저하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 고주파 필터, 제가 고주파를 한 3년 동안 측정하러 다녔습니다. 고주파 필터 쓰기 전에 뭐 GMS 것도 측정해보고 ABB 것도 써보고 메이디안사 것도 다 측정해봤었거든요. 고주파 필터를 써가지고 역률을 올린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역률은 별로 못 올립니다. 하지만 다른 트러블을 잡기 때문에 역률을 올리는 거는 그냥 콘덴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더 씁니다. 그러니까 1억 써가지고 역률 올리느니 한 몇백만 원 써가지고 역률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걔가 하는 역할은 그것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3차원적으로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역률을 올리는 효과가 큰 거는 아니고 다른 효과가 큰데 얘는 만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뭐 55% 저하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자들 입장에는 아까처럼 이 변화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게 라플라스 변환, 라플라스 변환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본적으로 개념을 보시면요. 이게 전압 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압을 인가하면 요 II, 여기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건수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수하고 요 DT분의 D파이만큼 자석이 변화하는 부분에서 뭔가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전압 강화, 여기 전압 강화를 합한 게 전체 전압이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그냥 사인 오메가 t의 세타만큼의 어떤 그 지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해놓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냥 요거 변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요게 요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바꾼 게 이거고요. N은 파이가 뭡니까? LII죠. 여기 I가 들어가면서 요게 뭐라고요? 요 N은 파이라고요. 여기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럼 여기서 왔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I1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딱. 그럼 뭐라고? RI. 나왔죠? 그리고 요거 내려왔죠? 요거 순서를 바꿔놨어요, 요거 순서를. 헷갈리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냥.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냥. 이거부터 썼으면 됐는데. RI, 요거 NI를 이렇게 썼으면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NI 부분을 넘겼습니다, 여기다. NI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쪽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그럼 요거 그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화하니까 이게 dt분의 d파이니까 라플라스를 하니까 이게 없어지죠. dt분의 d파이가 없어지면 s가 되는 거고, 라플라스 변화하니까 이게 s가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또 s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 사인 여기 부분이 s분의 자승, 여기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코코사 해가지고 내려오듯이. 이런 수식을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또 0 라플라스 변환하면 또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여기를 놓고, 요거를 놓고, 이제 또 놔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니까. S 플러스 L1, R1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로 갔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여기다.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위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마이너스 J 자승이 플러스 1이니까, J 자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요걸 플러스 1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써준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요걸 또 0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얘가 또 이렇게 넘어오고 이게 또 헷갈려지는 거지, 이게 지금. 이거 모르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을 모르니까 못 넘어가는데 흐름 자체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라플라스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냥 회로 이런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그냥 변환했다, 쪼였다 하면서 뭔가 원하는 수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되니까 삼각함수니까 흐름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시작을 하니까 얘가 이제 비대칭분하고 대칭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줄어들더라. 요 비대칭 성분에 따라서 얘하고 합쳐져서 얘가 좀 더 올라가더라. 원래는 요 대칭분 2분의 파이만큼 먼저 앞서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순간적으로 그 자석이 이렇게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입니다. 왜? 아까 여기 있으면 회로 이론적으로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감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감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똑같습니다. 슬로프는 지수함수별로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가는 부분으로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감소하면서 여기하고 요거하고 합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간 비대칭이 되다가 나중에 대칭 성분이 돼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비대칭인 성분 동안에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전류가 들어가니까 그게 여자 도립전류가 되는 거고, 여자 도립전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활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는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할 때 보면은 기본파가 아닌 2고조파가 들어가게 되죠. 5고조파가 들어가게 되죠. 그 여자 도립전에는 2고조파나 5고조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고조파 있죠? 직류분 있죠? 3고조파는 적습니다. 5고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고조파하고 5고조파 성분을 가지고 하는데 2고조파나 5고조파. 2고조파가 크고요. 5고조파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 도립전류 파형을 찍어보시면요. 제가 옛날에 찍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 상은. 또 다른 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한 상은 또 한 상은 가운데서 이렇게 또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RST 세 상을 다 찍어보면요. 여자 전류가 이렇게 파형이 찍혀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칭분이라는데 대칭분이 여기서 딱 보시면 아까처럼 올라간다면 약간 그렇게 찍혀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120도가 틀어지니까 뒤로 보는 거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실무를 하셨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써주시면은 이제 눈에 더 띄겠죠. 오동작 방지 대책, 트감고비죠, 트감고비. 트립, 낙법, 감도조합법, 트감고, 고조파, 억제법, 크탕고비, 비대칭파, 억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이렇게 트감고비를 가지고 여러분들 써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큐들을. 공용접지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